저는 23 나이에 시집을 갔던 여자랍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이 많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사실 알고 보니 6살이 더 많았거든요. 장가들 나이가 되었다면서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압박을 줬었고,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입에 우리 아들이라는 소리를 달고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 귀한 아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 못난 며느리는 비위라도 잘 맞추고 시키는 일이라도 잘 해야 한다고 여기셨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세뇌가 되었는지 자연스레 주눅이 들었고 제가 저 자세로 굽히는 것이 당연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억울한 게 많았어요.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서 시집 잘간거 하나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거침없이 조롱을 해댔지만 저는 그런 작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다녔던 공장 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자리든 저는 계속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둔다는 공식이 따라와야 한다고 보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제가 일을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언지를 몇 번 줬었습니다. 제가 그냥 가정주부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풍겨왔어요. 여자가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은 것에만 물에 들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건 내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야. 남자로서의 체면이 있는 건데 어떻게 결혼한 내 아내가 일을 다니고 돈을 벌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 나는 이거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 남편이 한 번은 대놓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무슨 사회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다고 굳이 일을 계속 다니겠나요? 오히려 남편에게 알겠다, 고맙다 이러고서는 전업주부로 가정주부 생활을 시작했죠.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인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의 덕만 보려고 하는 걸로 보시니까 가끔은 저도 너무 억울해서 말이 튀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한테 바깥일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욱해서 말을 뱉고 나면 항상 후회하는 것도 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지금 잘났다는 거니? 그래? 너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어디 한번 말해봐라.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말대꾸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 불같이 화를 내셨으며 제 머리채를 잡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으셨죠. 그럴 때 시누이들이 말렸습니다. 아, 엄마. 잘난 게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걸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기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얄밉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쩜 그렇게 야비하고 얍삽하고 그러면서도 악랄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제가 24, 가을이 저물어가던 시기에 출산을 했어요. 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좋은 엄마를 보고 자란 것도 아니었던 저는 솔직히 어떻게 육아를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었고 오히려 방치와 조롱을 날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부터 10까지 덜 떨어진 며느리한테서 단번에 내가 손자를 볼 거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어. 그러니 실망도 안 하련다. 기대가 있어야 실망이라는 걸 하지.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나 누구보다 실망 가득한 얼굴로 갓난 제 딸을 바라보고 계셨죠. 제가 아들을 낳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출산 이후에 몸도 너무 안 좋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우울했습니다. 늦은 밤 혹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깨고만 새벽 같은 때 저는 의미도 모를 눈물을 그렇게나 흘려댔습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죽지 않고 버텨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통해 어느 정도 분출이라도 됐나 봐요. 27의 이른 봄날에 둘째를 출산했고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상관없다고 여긴 사람이었으나 아들을 낳고 나니까 기쁘기는 하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수고했다. 애 많이 썼구나.
시어머니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집을 온 후로 정녕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온갖 수발을 다 들며 개고생을 다했을 때도 빈말로나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칭찬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대관절 그 칭찬이 뭐라고 저는 감동이 되었을까요? 가슴속에 응어리졌었던 울분, 우울 이런 것도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로 천군만마처럼 여겨지는 아들을 낳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의 꽃길이 펼쳐진 건 아니었답니다. 가시밭길은 아직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세상에나 이게 다 뭐야? 지금 너 애한테 뭘 먹인 거니? 벌써 이런 걸 줘도 되는 거야? 네? 그치만 어머님, 이웃집 애기 엄마들은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요새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이유식이에요. 지랄하지 마라. 네가 뭔데 그 주둥아리로다가 최고로 손꼽히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어? 네가 뭔데? 무식해서 뒤지려면 너나 뒤지라는 말이야, 제발. 죄 없는 애를 죽일 생각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앞으로 주의만 하면 뭐래? 뱃날 첫날 주의를 해봤자 대가리 자체가 무식해서 애를 제대로 키울 줄도 모르는데 뭘 어떡할 거야? 너는 매사에 말로만 그렇게 대충 짓거리고 나면 다인 줄 아니? 딸을 낳고 키울 적에는 저를 그렇게나 필사적으로 모른 척 하시더니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렇게 오만 간섭질을 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피가 말라갔습니다. 가장 분하고 속으로 짜증이 났던 점이 뭔 줄 아시나요? 어쨌거나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당신의 귀한 손주를 위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항상 그랬죠. 우리 엄마가 너무 손자 사랑이 유별나셔서 그런 거야.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도 아니니까 좋게 좋게 좀 받아줘라. 손자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시겠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당신은 불만이 나와? 진짜 복에 겨웠네. 누가 그런 과도한 관심이나 참견을 바라기나 했답니까? 저는 속이 문드러지고 화병이 걸릴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어요. 죽지 않고 버티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첫째라서 그런 것인지 마냥 해맑고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과는 다르게 딸은 이따금씩 저를 향해 씁쓸하게 눈치를 살피는 기색을 보내왔었죠. 제가 시댁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저를 안쓰럽고 슬프게 여겼던 것 같아요. 방어를 제가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워낙 딸 아들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딸이 다 느껴오기도 했었고요. 자기 동생만 유독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제 딸은 묘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거지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희 딸이 7살이 되었을 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어쩌다 보니까 일자리를 옮기게 될 그런 상황이 왔던 건데요. 멀리 이사를 가야 해서 나는 그게 일단 안 내키네. 무슨 소리예요? 경력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도 생각해야죠. 애들? 우리 애들이 왜? 애들을 학교 보낼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이 동네는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위치가 딱 어중간하게 애매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초등학교가 먼 편이고요. 이왕이면 학교도 가깝고 애들이 놀 곳도 많고 학원들도 좀 몰려있고 그런 동네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건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아예 새로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안받은 부서에서 일을 이어가 볼까? 시댁과 멀어지고 싶다고 안 그러면 콱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저의 본심이었으나 애써 눌러 참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해서 그렇던 것인데 저의 판단이 옳았죠. 애들 핑계를 대니까 남편이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또한 직장에서 원래 남편의 입지가 좋지 못했어요.
되게 좋은 직장도 아니었고 모르기는 몰라도 남편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딘가 어중간한 상태에 걸쳐서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안받은 새 부서를 걷어차고 맨땅에 헤딩으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이사가 결정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너지? 네가 헛바람 넣었지? 그래서 멀리 가게 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너 지금 태도가 나한테 왠지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뜻대로 됐다 이거니? 어차피 이제 멀리 떨어져 살게 될 텐데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시는 게 무슨 대수겠나요? 흔쾌히 오만 잔소리 지랄을 다 받아들였네요.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당시에는 훨씬 더 걸렸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좋았던 건지 모릅니다. 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사를 가던 때 시어머니께서 눈에 불을 켜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일터로 옮기는 장본인인 남편에게는 쓴소리 한 번은 안 하셨으면서 저만 그렇게 들들 볶으셨죠. 얄미운 시누이들은 한술 더 떴고요. 안부 전화는 알아서 메일 좀 드려. 그리고 주말마다 가서 찾아뵙고 기본 도리는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믿을게. 본인들도 자기 부모한테 매일 전화 안 드리고 매 주말마다 찾아뵙는 건 안 하는 주제에 시누이들은 입만 얄밉게 살아서 저한테 말은 잘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나 안 가나 계속 확인하면서 감시하고 잔소리를 해댔었죠. 사는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서 저한테 무슨 잔소리가 쏟아지든 숨막히는 참견과 훈수가 매일 같았던 지난날보다 견딜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좀 편찮아지셨거든요. 크게 편찮으신 건 아니었고요. 워낙 가정적인 것과는 머리가 먼 분이셨고 밖으로 도는 걸 좋아하셨으며 사람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라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드신 분이었죠.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노이로제가 걸려서 시어머니의 성격이 더 거침없고 짜증스러워진 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좀 상하는 바람에 잦은 외출을 못하게 되셨고 자연스레 시어머니의 일상이 그쪽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때가 되자 저에게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화병에 쌓여 있었던지 자유를 맛보고 나니까 도리어 체감이 되더라고요.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와서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고요. 억눌려 있었던 감정을 추스르고 가정에 헌신하면서도 제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를 몇 년. 이제야 모든 것이 좀 안정적이구나 싶었을 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희 딸 혜진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게도 혜진이가 사고뭉치이며 양아치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러겠냐마는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순했던 혜진이었습니다. 키가 친구들보다 빨리 크는 것 같다며 민망하고 부끄러워하던 아이였어요. 혜진아, 허리를 똑바로 펴야지. 그리고 어깨를 그렇게 구부정하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자꾸 그러면 자세가 아예 망가진다? 그치만 똑바로 서면 키가 더 커 보여서 그게 싫다는 말이야. 더 커 보이고 말고 할 것 없어. 그게 어차피 너의 키인걸? 그러니까 싫다는 거잖아. 나 혼자 너무 우뚝 키가 솟은 것 같아서 창피해. 입술을 삐죽거리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혜진이는 제 눈에 아직 크려면 한참 먼 어린아이처럼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키도 아니었는데 유독 작은 아이들이 많은 학급이어서 하필 키를 신경 쓰며 지냈던 혜진이는 딱 그 나이 또래가 할 법한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툴툴거리면서도 결국 어깨를 바로 펴고 자세를 잡았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중학교에 가더니 그때부터 물이 잘못 들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1학년 때 질 나쁜 애들하고 같은 반이 됐는데 혜진이가 그때 키가 좀 빨리 자랐어서
눈에 띄다 보니까 그 무리에 섞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그 애들은 고작 중학교 1학년이라 하기엔 너무 수준이 좋지 못했습니다. 꾸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몰려다니면서 폼 잡고 공부는 뒷전이고 연예인 이야기나 실컷 떠들고 남자에게 관심이 많은 애들이었는데 혜진이가 제대로 그 애들한테 물이 들어서 아예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또한 본인이 잘 나가고 유명한 인물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서열을 과시했죠. 혜진이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걸 저도 자각은 하고 있었으나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음에도 골치 아팠던 문제는 옅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진해져만 가더군요. 혜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안 듣고서 밖을 쏘다니며 일대 중학교의 양아치 애들과 만나서 몰려다녔고요. 힘없는 애들이 눈에 보였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삥을 뜯는 것에 일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여러 차례 경고, 훈계, 상담 등이 이뤄졌고요. 저는 매번 선생님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자불안석이었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부터 제가 작은 일자리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었죠. 남편이 하는 일이 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져서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일이었고 남편도 이제는 제가 일을 하겠다는 걸 말릴 명분이 없는지 친묵과 방관으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그렇게 끝을 모르고 자꾸 엇나가니까 저는 제가 일을 다녀서 그래서 집에 안 붙어 있고 자식에게 관심을 덜 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토록 마음고생을 해댔는데 남편은 거의 시큰둥한 편이었죠. 에이, 그래봤자 저러다가 말겠지. 설마 평생 저러겠어? 가끔씩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굴기도 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갔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안 그랬다가는 저희 딸 혜진이 문제로 시댁 사람들이 또 얼마나 들들 볶아대며 말을 던져대며 조롱을 해댔을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혜진이 걔는 내가 태어났을 적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하나도 정이 안 갔어. 별로 내 친손주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성진이가 진짜 내 친손주고 갓난아기 였을 때부터 예뻐한 우리 집안 핏줄이지. 혜진이가 끝도 모르고 엇나가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그것 봐라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구박 덩어리 며느리한테 태어난 손녀. 하나도 안 예쁘고 정이 안 갔는데 역시나 커서 사고만 치고 불량스럽게 된 것이 전혀 놀랍지도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꾸만 저에게 딸이 저를 닮아서 이상한 것이라는 논리도 펼치셨습니다. 딸은 저를 닮았고 아들은 남편을 닮았다고 하였죠. 하지만 생긴 것만 봐도 그 반대였는데 그렇게나 우기시더라고요. 만약에 시아버지께서 크게 편찮으셔서 그쪽에 이목이 계속 쏠리는 생활,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혜진이를 두고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중학교 3학년의 1학기, 그때 혜진이가 큰 사고를 쳤었죠. 옆 동네에 있는 어느 학교의 학생을 자기 친구들하고 몰려가서 단체로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피해 학생이 혜진이가 어울려 노는 무리에 어떤 애가 좋아하던 남학생한테 꼬리를 쳤다는 것이었죠.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제 자식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피해 학생은 심하게 얻어터져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요. 저는 직접 그 병원으로 찾아갔었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뵙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화가 단단히 나신 상태였는데 가해자 학생들을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며 인생을 망쳐놓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모자란 부모 잘못이지 자식은 잘못이 없다면서 전부 제 탓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는데 놀랍게도 한숨과 함께 저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가해 학생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강제로 전학을 당했으나 혜진이는 그대로 남아서 봉사활동만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놀랐던 점이 피해자 측에 찾아간 부모가 저뿐이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빚은 것도 저뿐이었고 자식을 크게 혼낸 것도 저뿐이었고 그래서 반성문을 자필로 제출한 가해자도 혜진이 뿐이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질이 나쁜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키워낸 집안과 엮여 있었던 건지 그제야 실감이 돼서 소름이 막 돋았었네요. 어째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제 사과를 받아주셨던 건지 그제야 이해도 됐고요. 잘못했다고 핑계 설마 저 혼자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로 혜진이도 많은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읍수를 하며 사과를 했다는 걸 알고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긴긴 반성문을 써내려갔던 혜진이는 그 후로 달라진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차피 친구들도 다 이른마당에 조용하게 지냈죠. 어렸을 때처럼 저와 가까운 모녀 관계로 돌아오진 못했어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혜진이가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들 성진이를 붙잡고 우리 강아지라고 하시면서 우셨죠. 그러더니 혜진이를 보시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지혜 애미를 닮아서는 시누이들을 비롯한 시댁 사람들은 혜진이를 향해서 너 아직도 사고치고 지내냐? 며 말을 꺼낸 뒤 일반적으로 잔소리를 날렸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나왔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고서 듣고 있던 제가 울컥해서 나서려던 그때 혜진이가 슬며시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슬쩍 저었어요. 저를 말리려는 듯 말이죠.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을 꾹 참으며 힘없는 엄마라서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혜진이가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봐온 남편의 모습은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으스대고 약간은 오만하기도 한 그런 것뿐이었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던 날 울더라고요. 무섭고 힘들다고요. 옛날에 시댁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괴롭혔을 때 남편은 도움을 안 줬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생각나고 후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병해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제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모두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을 위해 살신성인을 하였습니다. 고되었던 시집살이, 딸의 방황, 남편의 투병까지. 정말 인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모든 것을 결국은 극복해냈다는 것에 스스로 행복하기도 하였죠.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년이 지나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던 줄 아시나요?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옷가게를 하는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거의 2집 살림을 차렸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됐고 만약 이걸 참아주고 받아주면 제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말했더니 득달같이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하더군요.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 같아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혜진이가 같이 간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라 든든하다는 마음으로 가봤죠. 웬만하면 눈 감아줘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안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흠이 있어도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부부가 서로 다독이며 살아야지. 그게 너한테도 결국에는 좋은 선택이야. 나이 드셔서 더욱 꼬장꼬장해지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시누이들이 눈을 내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 사는 것, 그게 저한테도 좋은 길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시댁은 시골에 땅이 많았습니다. 구두쇠처럼 살고 돈을 쓸 줄 모르고 자꾸 쌓아두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나름 부자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 시댁에 처음부터 저 자세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이 가난해서 가족들끼리 일찍 흩어져 산 집안이었거든요.
서러움이 밀려오던 바로 그때였어요. 완전히 미쳤네? 다들 미쳤어. 사람도 아니야. 여태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던 혜진이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신우이가 단박에 으름장을 놓았죠. 이 기집애가 돌았나? 아니면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사람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귓구멍 막히셨어요? 아니면 짐승이라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어머 세상에, 어머나, 얘 진짜 미쳤나 보네. 너 오만 곳에다가 사고 다 치고 다닌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니? 다 알아. 진작에 글러먹었다 싶었는데 역시나 너는 갱생이 안 되는구나.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닮았겠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정신 나간 이 집안 핏줄이랍시고 제가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가 보죠. 제가 확실히 친탁을 했나 봐요. 저는 막 나가는 혜진이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고 시어머니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혜진이에게 삿대질을 하시던 바로 그때였어요. 혜진이가 거실장 위에 자리에 있던 텔레비전을 힘껏 밀어버렸고 오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그게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비명을 질렀으며 한편으로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죠. 혜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집구석에 있는 액자랑 액자는 모두 떼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아주 옛날에 찍은 가족사진도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에 충격받으신 시어머니께서 결국 뒷목을 잡으셨고 눈이 돌아간 채로 혜진이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놔요. 돈 내놓으라고. 진짜 다 뒤엎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돈 줘요. 재산 내놓으라고요. 그게 맞는 거잖아. 생각하는 머리랍시고 그게 모가지 위에 달려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다들 뻔뻔하게 굴지? 짐승 새끼처럼? 그 기세에 모두가 압도를 당해버렸죠. 아무도 혜진이한테 그 자리에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돌아서 집안 살림 이미 다 깨났지만 여기서 더 엎어버릴 거라며 일을 가는 혜진이에게 시누이들도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못된 사람은 미친 사람 앞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엄청난 사례로 남은 대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하였고 재산은 제 쪽으로 다 건져왔습니다. 남편이 몹쓸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었으니 제가 재산을 갖는 게 맞았고요. 특히나 혜진이뿐만 아니라 아들 성진이까지 저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더욱 이렇게 재산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식으로 그 아줌마하고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새엄마는 줄색이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어색해서 싫어요. 성진이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착 달라붙었고 시댁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집안에 대를 잇는 손자랍시고 시댁에서 성진이를 무척 아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당신이 아들을 한참 잘못 키웠다고 하시면서 들어 누우셨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하얀 곡선만 그리게 되었죠. 한번 건강이 확 무너지니까 시어머니 연세에는 이제 회복이 안 되더군요. 전 남편은 이혼한 이후에도 자식들에게 행동을 옳게 못했어요. 처신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에서 그 어떤 농간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으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혜진이는 심지어 결혼할 때 전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 사람을 아무도 안 불렀어요. 결혼한다는 소식만 알렸고요. 결혼식은 안 올렸고 간단히 식사만 했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했던 듯 싶네요. 사위가 미국 사람입니다. 재미교포이고요. 한국에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혜진이를 만났고 둘이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결혼하고 혜진이는 바로 미국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약소하지만 눈이 부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돈 내에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요. 한국말도 당연히 너무 잘하시고요. 결혼식을 껴서 저는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 딸이지만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그게 좀 솔직히 걱정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또 직설적인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지내기 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덜었죠. 성진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것인지 성진이가 자기 누나하고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착한데 소심하고 그러면서 가끔 욱하는 기질이 좀 있었어요. 괜히 주눅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범한 성격의 며느리가 제 아들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아주 멀리 대한민국 최남단쯤 되는 시골 동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문제로 상경을 하여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대학을 다니며 기숙사, 자취방 생활을 하며 굉장히 자립적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해야겠으니까 성진이가 자기 할머니한테도 인사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시누이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들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거만 그때 며느리한테 오만 혼수를 다 두고 잔소리를 하고 우리 때는 이랬다 면서 진짜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둘 다 똑똑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죠. 보다 못해서 제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혀를 끌끌 차셨어요. 으이그, 저 스스로가 못난 며느리였으면서 뭐가 저리 당당하다고 낯짝을 들고 있는지. 개차반으로 굴어서 시어머니 외면을 받고 시누이들이 학을 떼고 지아비가 마음을 뜨게 만들고 딸년도 망나니로 키우고 너는 보통 글러먹은 년이 아니야. 그나마 아들 하나 잘 낳고 잘 키워서 그거 하나가 네 업적이로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며느리 앞에서 목에 힘줄 생각은 마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몸이 안 좋아서 비실비실하면서도 새치어는 어쩜 그렇게 못되게 굴리시던지요. 그때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연스레 며느리 쪽을 눈치 보게 되었는데요. 마치 며느리는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 마냥 표정의 변화 없이 태연자약하기만 하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역시 이런 황당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알아서 걸러듣는 귀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죠.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들 며느리가 살림을 차렸는데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도 멀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의지를 하고 왕래를 자주 하면서 그렇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군요. 찾아오기는커녕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들한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여겼죠. 그래서 성진이한테 가까이 있는데 얼굴을 자주 보고 살면 좋을 게 아니냐고 애둘러 말을 했는데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요. 엄마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벌써 성진이는 집사람 눈치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 입장만 무안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근처에 살고 있으니 딸 입장에서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혜진이가 통화를 할 때마다 근처에 며느리가 살아서 안 심심하시겠다는 장난 어린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죠. 거짓으로 말을 꾸며내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스스로 민망했으나 혜진이 성격에 수틀리면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네요. 며느리는 결혼 7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요. 저는 어여쁜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눈치도 없이 아기 선물이라든지 그런 걸 일절 안 한 채로 손녀만 보러 자주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며느리가 눈빛이 싸늘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성진이에게 입을 어떻게 털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전 남편이 손녀를 보러 가는 게 자유롭지 못했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도 딱 끊어냈습니다. 아이고 저런저런.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것보다 더한 소리를 듣고도 입 한 번 번긋 못했었는데 며느리는 다르더군요. 기분이 되게 나빴나 보더라고요.
성진이를 시켜서 몸도 성치 않으신데 영원히 댁에만 계시라고 해라. 본인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새삼했었네요. 제 성격에, 그리고 또 며느리의 그런 성격에 어떻게 시집살이라든지 시어머니 질이라든지 그런 게 성립이 될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차라리 반대의 경우라면 또 모를까요. 아기를 돌보면서 간단한 일감을 받아다가 집에서 일을 하며 지냈던 며느리였는데요. 그러다가 아예 직장 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 혜린이 좀 엄마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암만 해도 엄마가 봐주시는 게 최선일 것 같아서요. 평일에만 엄마가 좀 고생을 해주세요. 아르바이트도 이제 끝나셨잖아요. 내가? 내가 마침 적적함도 달랠 겸 다니던 일이 지난주에 끝나기는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다른 일을 다녀볼까 했거든. 같이 일을 다니자고 나한테 자꾸 권하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해볼까 싶던 참이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혜린이 엄마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려무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며느리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일은 나중에도 다닐 수 있지만 이맘때 가장 손녀가 귀여울 때의 모습은 놓치면 끝이라나 뭐라나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전하고 낮 중에는 평일에 손녀를 위해서 시간을 다 빼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장황하게 내용을 보내왔길래 저도 며느리에게 답장을 했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나도 나만의 생활이라는 게 있어서 평일 5일을 다 빼는 건 어렵게 생각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은 돈이라도 생활비를 버는 재미가 있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며느리가 굽히지 않았고 구구절절 말을 해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손주를 안 봐주는 할머니는 냉혈 아닌 거라고 막 그렇게 저를 매도하더군요. 돈을 안 드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냐면서 손녀가 예쁜 줄도 모르시냐면서 막 쏘아 붙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질려서라도 차라리 그냥 제가 애를 봐주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를 봐주는 비용은 처음에 딱 얼마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알아서 적당한 선으로 챙겨주겠지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제 친손녀 돌보는 것 가지고도 돈을 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들이 출근 시간이 훨씬 더 일렀고 통상 9시간을 직장에 묶여있는 게 일반적인데 며느리는 8시간이었어요. 좀 더 짧은 시간을 일했고 일터도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출근을 하면서 손녀를 저희 집에 두고 갔고 퇴근을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아침밥을 집에서 안 먹고 오는지라 저는 일부러 아이하고 맞춰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나요? 어르고 달래서 한 입 먹이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유난히 낮잠도 잘 안 자고 또 잠에 들어도 예민해서 금방금방 깨어나서 울고 소녀가 한시도 눈에 떼기 어려운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온종일 매달려 있었어요. 제 시간이란 하나도 없었고요. 각오는 했었지만 옛날에 제 자식을 낳고 키우던 때하고 달리 저도 나이가 먹은지라 이제는 체력에 붙여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서 헌신적으로 아이를 봐줬는데 한 달이 좀 지나고 나서 며느리가 20만 원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이게 뭐니? 혹시 혜린이가 필요한 물품을 내가 따로 사야 할 게 있을까? 아니요, 어머님. 아이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돈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돈은 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었네요. 이해를 하고 났더니 손녀 돌보는 비용이 월 2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 자그마한 액수도 어이가 없었는데 원래 돈을 주겠다고 했었으면서 이제 와서 선심 쓰듯이 아예 안 드리는 건 마음에 편치 않아서 드리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솔직히 열불이 터지더군요. 이틀 고민을 하다가 며느리한테 조심스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라고 하길래 알아들은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 성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래요. 엄마한테 드리는 건 다달이 현금이잖아요. 부담이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혜린이 엄마가 지금부터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정말 제대로 엄마한테 효도하고 보답할게요. 제 아들이 죄송해 죽겠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니까 아휴, 자식 앞에서 부모가 어찌 이기랴 싶더군요. 돈이 적다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왠지 민망해져서 입 밖으로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돈도 그렇지만 항상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긋 못했네요. 저만 참으면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군소리 않고 아이를 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생겼던 건데요. 집 바로 앞에 소녀를 데리고 나가서 아장아장 걷게 하고 바람도 쐬고 그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아이가 넘어진 겁니다. 꽈당 넘어졌는데 아이의 이마 한쪽이 그러면서 좀 까졌어요. 놀란 아이는 멍하게 있다가 집 안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저도 막 마음이 조급해져서 얼른 소독약을 가져다가 이마에 상처를 닦아봤는데 흙먼지를 걷어내고 나니까 상처는 아주 작은 게 전부였죠. 10년 감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안에 아이는 간식에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서 어느새 우는 것도 다 잊은 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않고서 며느리를 맞이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대번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애 이마가 이게 뭐냐고요? 아니 그게 말했다시피 집 앞에서 넘어져서 그리 됐고 상처가 너무 작아서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심각한 거니? 그런 걸 떠나서요. 애 보다가 사고를 치셨으면 제깍 이실직고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가 3시간 후면 올 텐데 굳이 일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모양이구나.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아, 진짜. 돈도 따박따박 쳐받으면서 왜 할 일을 똑바로 못하지? 어딜 가나 왜 이렇게 돈값을 못하는 민폐들이 보이는 거야? 짜증나게. 며느리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신경질을 냈어요. 제가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놀란 마음을 다잡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방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네 친구야? 저 지금 기분이 되게 별로거든요. 더 말할 기분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째려보며 그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저는 이래서야 안 되겠구나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아직 퇴근 전일 테니 그걸 생각해서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남긴 것이었고 며느리보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온 답장은 네 라는 글자가 전부였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결혼하기 전 아가씨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제 모습이 갑자기 머릿속에 차르르 펼쳐지면서 제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던 때 마침 딸에게서 한국에 나올까 싶은데 저보고 일정 괜찮냐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여태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왜 참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혜진이는 딱 그 말만 남기더니 사흘 뒤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며느리로부터 어머니의 진실된 사과를 기다릴게요. 라는 웃기지도 않는 문자를 받고 난 뒤 아무 답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대치 중이었습니다. 성진이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녀는 일당 주는 사람을 써서 보고 있는 모양이었고요. 저한테 대놓고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았어도 성진이는 엄마가 얼른 푸세요.
라는 말로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성진이에게 제가 한마디 했죠. 네 누나 한국 들어온다. 네? 누나가 지금 한국이에요? 아니,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온 거예요? 저는 성진이에게 이번 일로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겠으니까 저녁에 찾아가겠다고 했고요. 혜진이와 함께 가보니까 며느리가 똥 씹은 얼굴로 있었습니다. 웬일이세요? 정말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쪽이든 며느리보다 제 딸이 한 수 위였거든요. 딸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며느리의 싸대기를 후려 갈겼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치셨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외치자 이번에는 반대쪽 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머리채를 잡아쥐고서 사정없이 손을 날리기 시작했고 저는 차마 못 보겠다 싶어서 고개를 돌려버렸네요. 며느리가 울부짖으면서 반격을 하려다가 어림도 없이 그럴수록 더욱 처맞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넋이 나가 있던 성진이가 자기 누나를 말리려 들었고 그때부터는 목표물이 변경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때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힘으로 혜진이가 자기 동생을 복날의 개처럼 두들려 패기 시작했거든요.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왜 살아? 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사냐고. 그냥 죽는 게 낫지. 너 이 미친놈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는지 너 알아 몰라? 어? 알아 몰라. 알아. 안다고. 살려줘 누나. 그걸 아는 새끼가 저딴 재활용도 안 될 것 같은 인성이 폐기물인 년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엄마 마음에 비수를 꽂아.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잘난 게 있는 줄 알아? 네가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그저 운 좋게 아들로 태어나서 예쁜 좀 받았던 거. 그게 전부야. 너는 그냥 말 잘 듣는 아들 노릇만 하면 됐던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저딴 미친년하고 결혼해서 천하의 불효자식이 돼? 어이가 없네. 누가 너네더러 애 낳으랬니? 애 낳으라고 아무도 안 그랬어. 너네가 멋대로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엄마한테 책임 전가해놓고 그런 주제 아주 패륜적으로 나오기까지 하셨어. 너네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하니? 꿇어 이 새끼야. 성진이가 얻어터진 얼굴로 꿇어앉았고 어느새 며느리도 그 옆에 나란히 꿇어앉은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혜진이를 감히 쳐다보는 것도 이제는 무서워졌는지 눈을 계속 아래로 내리깔면서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었죠. 두 사람이 앞다투어 사과를 하자 혜진이는 쌍욕을 뱉으면서 성진이의 머리를 후려 갈겼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나한테 왜 사과를 하고 지랄이야. 엄마한테 하라고. 이 덜 떨어진 새끼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건방졌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가 소리를 빽 지르자마자 며느리가 몸을 떨면서 얼른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진이도 눈물을 훔치면서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볼품없어진 모습으로 눈물을 달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마음이 편치 않았고 착잡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바로 감싸주자니 저를 위해 나선 혜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말만 해주었네요. 두 사람이 아주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나서야 신기하게 그때 딱 방에서 손녀가 잠에서 깨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것까지 보고 혜진이와 저는 돌아섰습니다. 못난 나 때문에 네가 참 수고가 많다. 고맙다 혜진아. 할 줄 아는 해결법이 이 더러운 성질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어서 이게 괜히 죄송하네요. 한숨을 쉬는 혜진이가 제 딸이라서 제 자식이라서 저는 그게 참 좋았네요. 며칠 한국에 머물면서 혜진이는 저와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고요. 소녀는 얼마 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을 어린이집으로 해야만 했죠. 가색으로 보건대 제가 소녀를 봐주던 때를 며느리나 아들이나 참 그리워하는 게 분명하였으나
저는 모른 척하였습니다. 대신에 가끔 주말에 저한테 하루 정도 아이를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멀지 않은 곳에 바람이나 쐬러 다녀온다거나 그런 일정을 누렸네요. 그런 날이면 꼭 놀러 간 곳에서 저를 위한 기념품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런 걸 사들고 왔습니다. 혜진이한테서 전화로 또 몇 번 혼이 난 성진이가 이런 기본적인 도리도 할 줄 알게 된 것이었죠. 더 이상 며느리의 꼭두가시로만 있지도 않았고요. 싸가지 없이 자기 멋대로 구는 걸 즐기듯이 하였던 며느리는 기세가 완전히 꺾였답니다. 어줍잖은 것은 진짜 베개 앞에서 뼈도 못 추리는 법 같더라고요. 진짜로 무서운 시누이를 다시는 그런 식으로 겪고 싶지 않은 것인지 며느리가 저한테 예의를 잘 차리더군요. 진작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네요. 아무튼 한번 크게 뒤집어 엎었더니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다행이라며 살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와의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다지만 저는 유독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어릴 적부터 특별하게 보는 시선이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어느 자식과 부모나 모양만 다를 뿐 사정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곤 희한하다고 하기도 하고 저의 부모님을 보면 희한하다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론 그래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각각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그 사이에서 멀쩡히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나란히 다닌 날도 별로 없지만 가끔 같이 있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모두 부모님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상황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는 청각장애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아빠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신데 타고난 장애는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되셨어요. 하지만 당시 크게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큰 장애를 얻게 되었으니 마음의 상처도 무척 크시고 갈수록 점점 성격도 소심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저희 아빠를 엄마가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가까워지셨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텄다고 해요. 사실 같이 붙어있는 시간은 엄마가 훨씬 많았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소통이 되는 것은 그나마 아빠 쪽이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많이 나서지 않고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성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의 꾸준한 사랑과 정성 덕분에 성격도 많이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인 제가 태어나니 이런 마음 상태로는 살 수 없다며 큰 마음을 먹으셨고 이후로 가능한 일들을 찾아다니며 무척 열심히 일해오셨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결코 편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밥을 배불리 못 먹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 저의 옷은 늘 남루했고 또래 아이들이 해보는 것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서영이 너는 옷을 왜 맨날 똑같은 걸 입고 다녀? 옷도 맨날 더럽고 안 빤 것 같지 않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내 옷에서? 너 맨날 검은색 바지만 입잖아. 너희 엄마가 옷 안 챙겨줘?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럼 새 옷 사달라고 해. 어린아이들이 내지른 말들은 가슴에 자주 박히곤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남았고요. 그래서인지 전 또래 애들보다 조숙했고 저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일찍이 감지하고 의식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아기 때는 몰랐지만 나름 저도 교육기관을 다니고 하다 보니 말로 소통이 안 되는 엄마와 팔이 없는 아빠의 모습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크게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매일을 엄마 아빠 모르게 울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1학년 때 선생님에 비해 매우 깐깐하고 날카로운 말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조금은 무서워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다지 편치 않아서 눈치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준비물을 입고 가서 엄마가 그날 학교로 가져다 주러 오셨을 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우리 반 뒤쪽에 서서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고 있던 엄마를 선생님이 먼저 발견하셨던 모양이에요. 누구 어머님이신가요? 아마도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을 이렇게 걸었는데 엄마는 잘 안 들리니 대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렵 상황을 눈치채고 돌아봤던 것 같은데 교실 뒷문 쪽에서 선생님이 우리 엄마를 말을 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대답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 얼굴을 찡그리는 저희 엄마를 선생님은 무척 답답하게 느꼈나 봅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후 선생님이 했던 말은 제 마음에 칼날처럼 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뭘 멀뚱멀뚱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네 반아이의 엄마일 텐데. 당시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 날카롭고 사나워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반아이들은 일제히 엄마 쪽을 돌아봤고 엄마는 화난 표정의 선생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는지 더 찡그리고 잘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 얼굴 좀 저리 치워주세요, 어머니. 선생님이 불쾌하며 바로 뒤로 물러나는 사이 저는 겨우 그쪽으로 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확 노려보시더군요. 이시영, 너희 어머니시니?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당시 9살이었던 제가 뭐라고 답을 했으면 됐던 걸까요?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매서운 말을 들으면서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학기 초였던 시기에 등 뒤로 느껴지는 같은 반 아이들의 시선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 힘겹게 답을 했어요.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려요. 청각장애라고 하는 거에 걸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급하게 사과를 하셨어야 할 선생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휴, 수업해야 되니까 얼른 가시라고 해. 선생님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얼굴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연신 머리를 쓰다듬고 준비물을 쥐어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나도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만지는 손길도 싫고 이런 엄마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선생님도 싫으면서 무섭고 모든 게 다 끔찍하게 느껴졌던 날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이때 제대로 알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집에 와서 엄마가 계속 저를 불러대는데도 모든 게 싫었고 생각해보면 사춘기도 아니었던 시기인데 저는 다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화가 났어요. 그날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수군대는 아이들 뒤로 한 명이 저에게 말 걸었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윤시영, 니네 엄마 진짜 기머거리야? 신기하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나 처음 봐.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 수도 있었는데 마음 한가득 화가 나 있었던 저는 그만 쏘아붙이고 말았어요. 처음 보면 어쩌려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신기해?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2학년 내내 선생님과도 친구와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학창시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시영이 쟤네 어머니 귀머거리래. 정말? 응.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시영이 쟤는 말 걸면 짜증부터 내. 난 쟤랑 절대 안 놀 거야. 그래, 우리 시영이랑은 놀지 말자. 우리 엄마도 저런 애랑은 놀지 말랬어. 등 뒤에선 늘 이런 소리가 웅얼웅얼 들려왔고 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너무 어렸던 어린아이 마음에
상처와 화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동안엔 무척 예민했고 저희 엄마는 영문 모를 저의 짜증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점점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와 엄마를 대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 생각하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방어적인 성격으로 커가게 된 것 같아요. 아빠는 그 무렵 아주 바쁘게 일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하러 돌아다니시느라 저와 마주할 시간도 별로 없으셨기에 이런 저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늘 답답한 상태의 엄마만 붙어 있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도 점점 머리가 커가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를 가면서 같은 학교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한둘 겪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뎌지게 되더군요. 남들은 사춘기 한번 반란을 일으킨다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상태를 감지하는 순간부터 감정의 변화가 엄청나게 왔고 아주 한참이 지나서 그것을 겨우겨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무렵 때 아빠는 한쪽 팔로만 계속 근육을 쓰며 일하시다 보니 탈이 나셨는지 등도 굽고 자세도 나빠지시고 여기저기 관절염도 생기시면서 점점 몸이 나빠지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 집에서 쉬게 되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아파라. 일어났더니 왜 이리 아프지? 아빠가 항상 신음소리를 흘리시며 잠에서 깨셨기에 저나 엄마나 아빠의 수발을 들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도저히 집에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어려워도 너무 어려우니 그저 상황을 결국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고등학교에 갔을 때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장점을 격려받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진로를 잡아주셔서 무척 힘을 얻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사실은 시영아, 선생님도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이었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 그래서 선생님은 시영이 네가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잘 해드리면 좋겠어. 아마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 왜였을까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선생님의 품에서 엉엉 울면서 자연스레 한 인간으로서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눈에 들어왔고 그 후론 저도 수어를 조금씩 배우게 되었는데요. 수어를 배우는 건 어렵긴 했지만 엄마와 다른 방법으로 대화가 통하게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엄마와 의사소통도 편해졌고요. 한편으로는 고등학생이란 나이가 되도록 내가 조금 더 엄마에게 노력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에겐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고마워, 시영아. 엄마 때문에 수어 배워줘서. 그 후 저는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고 정말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작지 않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때 초반에 1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제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저의 어둠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제가 열심히 쌓아온 스펙과 성과만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에게 매번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때 생각을 하면 잠깐 눈물이 날 듯 그리워지네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크게 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후 저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처음으로 저라는 인간이 생으로 마주하는 한 관문 앞에서 너는 탈락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것도 제가 장애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무려 회사조차도 그런 것으로 저에게 거리를 두지 않았는데 당시 제가 잠깐 만났던 남자와 그의 집안에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뻔한 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씨, 내가 귀머거리 있는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날 이때껏 열심히 키웠는지 알아요? 아가씨도 부모가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난 말귀도 못 알아먹은 사람을 내 아들 장모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돌아가줘요. 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니까. 이때 제가 받았던 상처는 저 혼자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동안 알아누워서 제 얼굴도 못 볼 정도로 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어서 엄마에게 딱히 위로의 말도 못 건네고 저 역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결국 제가 참다 그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을 찾아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기요,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청각장애인이시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아오시고 절 아주 잘 키워내신 분이에요. 제 어머니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절대 납득할 수가 없겠네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장애인을 대하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에게 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거든요. 너 이 못된 기집애가 미쳤어? 어디 모자란 집안에서 온 기집애가? 살펴가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뒤돌아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전 집으로 와 엄마를 달래주었어요. 엄마, 힘들어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 난 엄마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엄마 때문에 나 세상에 나왔고 엄마가 나 너무 이쁘게 키워줘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엄마는 제 말에 어찌나 눈물을 쏟으시던지 그날 저희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이 마를새라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당시 친하게 지냈던 회사 선배가 있었어요. 당시 하는 일이 겹치는 게 많아 회사 선배였던 그와 함께 일하고 같이 다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힘든 일을 겪은 직후라 누군가에게 호감을 쉽사리 느끼기는 힘든 시기이긴 했지만 그 선배는 누가 봐도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호감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선배가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일들이 생겨도 되는지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는데요. 시영아, 너랑 같이 있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나랑 제대로 만나보지 않을래? 연애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받은 고백은 정말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회사에서 공인하는 커플이 되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였던 선배의 집안에선 결혼 이야기가 솔솔차게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선배의 어머니는 제가 선배와 교제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전번에 한번 선배 집 앞에서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인 줄 알고 있다며 번호를 물어오셨거든요. 갑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못해 알려드린 건데 연락까지 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연락이라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죠. 시영양,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우리 태영이 통에 상품권 들려보냈으니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시영양, 우리 태영이랑 영화라도 봐요. 내가 공짜 영화표가 생겨서 시영양한테 보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문자는 대부분 무언가를 주거나 하는 문자들이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호의들이 싫진 않았지만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라 이런 걸 받아도 될지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절 예뻐해 주시고 계속 좋은 말을 보내주시니 마음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혼에 대해 은근히 언지를 주었기에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데요.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타인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봐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과연 남자친구도 그런 상황을 납득해 줄 것인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그가 너무 좋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나 오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리 아빠는 사고로 한쪽 팔이 없으시고 엄마는 청각장애 중증 판정을 받으신 분이야. 오빠는 나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오빠 집안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 이제야 말하게 돼서 미안해. 무척 고민하고 몇 번이나 생각을 정리하며 어렵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슬퍼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이 잠긴 듯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널 키워주신 네 부모님이시잖아. 나는 괜찮아. 네가 얼마나 그간 힘들었을지 상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어려웠겠지만 말해줘서 고맙고 또 고마워.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싶어서 조심스럽고도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처절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예쁘게 펴있던 벚꽃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눈도 안 마주치시고 말을 이으시더군요.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당황한 남자친구는 본인의 어머니를 획 돌아보았어요. 저도 놀라 대답했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를 사이는 아니지.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이시라면서요? 네. 얼마나 차갑게 말을 이으시던지 저는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아래로 떨구고 말았어요. 하나하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질문이 날아들어왔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차라리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게 낫거든. 난 솔직히 지금까지 아가씨한테 잘해준 거 좀 억울할 지경이에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왜 그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가 주는 걸 받기만 했었던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혔어 원.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대체 뭐죠? 말 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난 우리 아들한테도 든든한 장모님과 장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 대충 알아들었죠?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저 역시 반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제 감정이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한 건지 비참한 건지 무서운 건지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건지를 말이에요. 저는 사들고 갔던 선물 세트를 그 자리에 놓고 그만 허겁지겁 빠른 걸음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뒤를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어요. 시영아, 시영아. 미안.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미안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오빠, 미안한데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미안해. 이제 끝내자 우리. 남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귓속에 벌이 들어간 것처럼 온 머리가 왱왱 울렸고 저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울음을 삼키며 쭉 도망치듯 나왔고 시간도 늦었기에 결국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울음으로 범벅이 되고 눈두덩이 벌게진 저를 보며
엄마가 너무 놀라서 먼저 한참 껴안고 몇 번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를 위로할 때 엄마만의 방법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엄마는 저에게 곤란한 얼굴로 상황을 물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응? 시영아. 엄마, 그게... 다시 생각해도 저는 그때의 순간이 너무 후회되어 가슴을 치게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힘이 든 나머지 엄마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게 되어버렸죠. 당시 수어로 표현하기도 괴로워서 장문의 문자를 적어 보여줬는데 읽어 내려가는 엄마의 얼굴에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일그러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모두 엄마한테 덜어버리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엄마는 나를 알아주겠지. 엄마가 다 괜찮겠다고 하고 아무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풀이 하듯 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던 엄마의 얼굴이 끝으로 갈수록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색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았어요. 눈을 완전히 꽉 내려감고 울음을 참는 엄마를 보니 그제서야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엄마에게 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더군요. 엄마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소리만 밖으로 조금씩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혹스러운 날을 보냈고 남자친구에게 이어서 문자 한 통이 왔지만 이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끝났단 것을요. 시영아,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서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 남자친구는 결국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것 같더군요. 절 믿고 따라주던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말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기다리면서 더 상처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던 차에 그 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잠깐 나올 수 있죠? 내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에요.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 그래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겠다 싶어 일단 그 자리로 갔습니다. 어렵게 뗀 발걸음이니만큼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했어요. 내가 아가씨를 이렇게 부른 건 말이에요. 우리 태영이가 아가씨랑 결혼 못 시켜준다고 하니까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회사도 안 나가고 있는 거 알죠? 애가 병이라도 걸릴 듯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늘 아가씨를 보자고 한 건 아가씨가 차라리 매몰찬 말로 정리를 해줬음 해요. 우리 태영이 나한테 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아가씨가 아니란 건 아니지만 솔직히 장애인 딸이랑 일반 가정의 아들이랑 비교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장애인이라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참 중요한데 대충 들어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찌됐든 간에 아가씨도 이 일에 책임이 있으니 우리 아들한테 단호하게 못된 말을 해도 좋으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해줘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듣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픽 나오더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왜 다 끝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야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벌리신 일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수습하셔야죠. 어머님이 일은 벌리셨고 왜 제가 수습해야 하나요? 아드님이 지금 힘든 건 저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신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시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막말을 일삼으시는 어머니가 살아온 가정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네요. 적어도 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건 배웠거든요.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날 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혼자 말 못할 고통을 삼켜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전화를 할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설령 사랑을 선택해 어찌어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과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이직까지 하며 그 사람을 잊어보려 했죠. 이 일이 있고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는 저보다 더 괴로워하셨고 며칠을 알아 누워 계셨어요. 잠깐 기운이 있으시면 엄마는 제게 사과를 하시곤 했어요. 시영아, 미안하다. 너한테 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말했잖아.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엄마, 나도 다 잊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솔직히 한 번 이런 일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겪고 나니 저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더군요. 앞서 만났던 남자친구와 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도 없고 설사 무난하게 풀린다고 해도 상처가 너무 깊은 채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를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그때 일을 계기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모시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이쪽을 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더 이상 이제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자기가 허락을 다 받아놓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으니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냐는 연락이었어요. 왜 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건지.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착잡한 심정이 되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절 찾아온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얘기를 오래 나눈 끝에 저희는 서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는데요. 시영아, 너희 부모님 말이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다른 건 몰라도 난 그게 항상 부러웠어. 너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지만 네가 그 시절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너희 부모님이 내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덕분인 것 같아. 시영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 전 남자친구의 그 말은 한동안 제 가슴을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던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 상실감을 추스르느라 힘들었는데 이 만남으로 저는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직장에서 무던히 수입을 올리다 보니 겨우 부모님께 조금씩 보탬이 되는 수준이 되었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어 좋았어요. 지영아, 뭘 또 한 바구니를 사와. 홍시 요즘 비쌀 텐데. 비싸긴 딸이 돈 버는데 이깟 홍시 사는 게 뭐 어렵다고. 얼른 먹자. 그렇게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다 보니 엄마와 깊이 있게 보내지 못한 시간들을 메꿔보고 싶어서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마저도 제가 새로 다니던 직장에서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듬성듬성 놓치게 되어 많이 아쉬웠어요. 설상가상 제가 들어가자마자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야근이 이어지던 나날이었습니다.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죠.
엄마, 나 오늘 엄마랑 카페 가서 디저트도 먹고 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섭섭하지? 대신 내가 가는 길에 딸기 사갈게. 엄마는 괜찮아. 무거우니까 그냥 와. 엄마는 제가 저런 문자를 보내면 늘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집에 가면 일하느라 힘들지 않았냐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끓여놓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절 기다리곤 하셨죠. 하루의 끝에 엄마와 같이 먹는 김치찌개는 참 맛있었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직장에서 큰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큰맘 먹고 이제 겨우 즐겨보려던 차에 야속하게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귀로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었어요. 한창 엄마가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내색을 몇 번 하셔서 아예 큰 병원으로 모셔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척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우리 가족 뒷바라지를 하고 늘 사랑을 주는 역할만 했던 우리 엄마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말기라는 것을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전 그만 진찰실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왜 안 좋은 일들은 이렇게 간격을 짧게 두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이런 일까지 일어나야 했던 것일까요? 왜 대체 저일까요? 정말 울고 또 울어 매일 눈이 퉁퉁 불어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사람들도 제 사정을 듣고 일을 줄여주시기도 하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워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몸이 점점 기력이 빠지고 힘들어서 그런지 슬프게도 어느새 찬찬히 수긍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아빠에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나마 아빠의 몸 상태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계시는데 행여나 듣고 충격을 받으실까봐 도무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던 찰나 아빠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가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이 안쓰러운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려서 평생을 안쓰럽게 살더니. 아빠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슬프게 흐느끼셨고 저 역시 앞에서 아빠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서글프게 울고 말았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엄마를 간호하면서 얼마간 엄마와 뭔가를 해보겠다고 뒤늦게 마음을 먹은 게 늦어도 너무 늦었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병실 앞에서 그저 끄끄 저 역시 눈물을 억누르며 엉엉 울며 엄마가 없는 인생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딸인 나에게 말을 가르칠 때에도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늦게 말을 떼기도 했지만 자라는 동안 엄마는 어떻게든 나와 소통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사춘기도 그 이후도 어떤 시간도 늘 당연한 듯 내 옆에 있어 주셨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내 옆에 없어진다니 왜 저의 부모님은 늘 어딘가 불편하셨던 건지 이제 제가 잘 좀 모시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존재감이 흐려지시는 건지 하늘을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절 불렀어요. 시영아, 엄마가 줄 게 있어. 뭔데? 아직도 저는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아 마음 언저리가 아픈데요.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는 이유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편지 때문일 거예요.
항암 투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엄마가 그래도 몸을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던 때에 힘껏 써내려간 편지였는데요. 그다지 대단하고 멋진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 눈물이 나와서 뼈가 놓듯 온몸이 잠기듯 울게 되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안 울고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세세하게 듣게 되는 엄마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영아, 우리 시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 손가락 발가락을 10개씩 주세요 하고 말이야. 이건 아빠의 바람이었고 엄마의 바람은 또 있었어. 우리 아기는 어떤 소리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어떤 소리라도 귀하게 담아서 마음이 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말이야. 엄마와 아빠의 기도대로 꼭 맞는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엄마 기도 잘 들려서 시영이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큰 욕심이겠지? 엄마는 시영이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시영이는 어땠을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엄마에게 오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다. 시영이의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곁에서 보고 싶은데 엄마가 몸이 아파서 미안해. 아직도 글씨가 서툴러서 학생들 같지만 그렇게 꾹꾹 눌러 쓴 엄마의 편지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지그시 눌렀어요. 화장실에서 읽으면서 너무 괴로워 엉엉 울다가 편지 속 내용처럼 제가 잘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오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저와 아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고 다 알아듣지도 못할 때가 있으면서도 늘상 웃는 얼굴로 우릴 바라보시곤 했어요. 아빠 역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셨고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우리 딸 엄마랑 잘 지내고 있었어? 하고 말하시던 분이었어요. 자식인 저는 장애인인 두 분을 원망하고 가슴을 아프기도 했지만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품고 기도도 했었구나. 그대로 꼭 나왔다며 행복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두 분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은 여느 부모들의 사랑과 다를 게 없었고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했어요. 혹여나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엔 부모를 가지고도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결핍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니까요. 엄마 없이 살아가게 될 딸이 걱정되었는지 엄마는 투병 중에도 누워서 저와 눈을 맞추려고 애쓰세요. 전에는 아주 힘겹게 입을 떼서 새삼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몇 번 보이시더군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길래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입모양을 보고 저는 온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엄마와의 날들은 매일매일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엄마가 입으로 힘겹게 내뱉은 말은 바로 사랑해, 시영아 였어요. 매번 어눌고 둔탁하게 들려왔던 엄마 특유의 말투인데 평소 잘 하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입술에 익혀서 뱉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력을 다해 눈을 맞추고 입으로 표현을 해보려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엄마를 마주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평생을 아빠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우리 엄마. 그렇게 병상에 누워 힘들게 투병을 이어가면서도 자기 없이 살아갈 우리가 걱정되는지 쉽게 삶을 못 놓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는 자체가 괴롭지만 하루하루 엄마와 함께하는 날들이 너무 애달프게 느껴지는 오늘이에요. 부디 저희 엄마께서 평안히 떠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허락된다면 저희 엄마와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늘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엄마라는 존재가 있으실 거예요. 부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건강하게 있으실 때 사랑한다는 말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부모님들 건강 잘 챙겨드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엔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